저는 고향이 한경남도 홍원군이고요. 대학교를 다니던 중에 국가보위부 정치범 수용소에 발탁이 돼서 국가안전보위부 7국 산하의 완전통제국에서 약 8년 정도 경비병으로 근무했고, 그러던 과정에 부친이 치중 발언을 잘못하는 바람에 가족이 모두 연좌제에 걸려서 수용소에 가고, 저는 이제 수용소를 탈출해서 94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네, MK워치는 그 2003년도에 2003년 5월에 이제 창립을 했는데, 창립한 계기는 당시 그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을 하는 바람에 탈북자들이 나서서야 우리 손으로 한번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해서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들하고 가족들이 최초로 만든 북한 인권 NGO고요. 그래서 다른 단체랑 차별한다면 피해자 중심의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거기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정치범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그 사상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같은 인간이지만 인간을 보면 안 된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 지시에 의해서 정치범은 3대를 멸하라는 그 교시에 따라서 수용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같이 있는 정치범들을 사람으로 보는 순간에 그 사람들을 동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게 된다면 비밀 보안이라든지 장군님 지시를 어기는 반역 행위가 된다는 그런 교육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절대로 사람으로 보지 말아라. 그리고 이들이 반항하거나 도주하거나 이러면 사살해도 좋다. 그리고 반항하는 정치범은 뭐 사살해도 된다. 뭐 이런 교육을 항상 이제 받다 보니까 일단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맞아 죽거나 뭐 개에 물려 죽거나 이래도 뭐 당연한 거다. 김일성을 반대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 당시 생각을 했다면 저는 여기서 봐서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북한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북한 내에 변란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처단 대상자가 수용소 관리원들과 보위부원, 경비대원들이에요. 어찌 보면 나치 히틀러의 유대인 수용소의 그 교도관들이니까요. 가장 먼저 축청돼야 될 대상들이고 처단돼야 될 대상인데, 근데 어찌 보면 북한이란 조직적인 시스템에서 이 사람들은 본이든 본이 아니든 간에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엄청난 사상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그 세뇌를 받기 때문에 그게 잘못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면 저도 한 3년 뒤부터 이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요.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는 같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같은 인간, 정치범들이 인간이라고 바라봤을 때 물어봤습니다. 너 왜 잡혀 들어왔냐고. 저희는 맨날 만나니까 심심하니까 제 차를 수리하는 그 수리공한테 너 무슨 죄를 들어왔냐 했더니 자기 죄가 뭔지 몰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집에 자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위부에 들이닥쳐서 우리 가족을 통째로 싣고 내려왔는데, 내려놓은 곳이 이 아니고 여기 들어왔더니 나는 얼굴도 모르는 무슨 할아버지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내가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배운 거는 완전 나쁜 놈이고 간첩이고 반동이라고 들었는데 본인이 죄가 없는 무슨 죄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지, 교육이 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용소 보위부나 경비대원들 중에도 그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좀 있습니다. 실례로 어떤 구타 현장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일부러 피하거나 회피하는 그 동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아마 심리적 동요가 좀 많이 있었다고 이제 보아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북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도 나오고 뭐 할 때 북한 인권 가해자인 수용소 관리자들한테도 너희가 지금 그 당국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르긴 하지만 이 행위 자체가 반인도 범죄라는 걸 반드시 인식을 시키고 반드시 처벌받는다. 그리고 처벌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지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반항이나 이런 거는 뭐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 하는 메시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유엔의 공식 청원서를 넣게 된 계기는 제가 2010년경에 제네바에 가서 이제 북한 인권 실상을 이야기하던 중에 실무자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실무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당신네 북한 탈북민들은 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고 뭐 체험도 당하고 굶어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유엔의 공식적인 청원서 하나가 없냐? 그 청원서가 뭡니까 했더니 일반 국민이 정부에게 넣는 신고서라고 이야기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일반 뭐 통계 자료라든지 보고 자료는 굉장히 많은데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유엔에다가 자기 피해에 대한 호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게 그동안 그 NKO치나 일반 북한 인권 활동이 말로만 떠들었구나. 그리고 학술자들이 연구용으로만 썼구나. 그 굉장히 많이 좀 충격을 받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NKO치를 이제 하게 되면서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자들이 영어라든지 국제법을 잘 모르니까 저희가 이제 다 알려주고 해서 저희가 그 유엔의 공식 메커니즘을 통해서 청원을 넣기 시작을 했고, 약 한 200건 정도가 2013년에 발족이 됐던 UN COI 보고서에 최초 자료로 이제 쓰게 됐고, 그리고 제가 COI 보고 조사위원회 1호 첫 번째 조사 대상이 돼서 한 4번씩이나 이제 그 조사를 가해자였으니까요, 받게 됐고, 그래서 2012년부터 유엔의 공식 청원을 넣었는데 작년 2020년 12월 기준으로 800명 이상이 지금 청원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청원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유엔을 통해서 저희가 진정서를 넣으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유엔이 기초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마다 북한과 중국 당국의 해명을 요구해요. 그러면 북한과 중국은 90일 안에 유엔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건 국제법이에요. 이걸 어겼었을 때 또 제재가 들어가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보낸 그 청원서들이 유엔이 계속해서 북한이 그 시대별로 모니터링 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뭐 과거뿐이 아니라 최근 들어온 사람들까지 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 전반 사항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그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유엔이 계속 이제 보고서를 냅니다. 계속 보고를 내고, 그거를 인용해서 미 국무부가 또 보고서를 내요. 그러면 유엔과 미국 정부 국제사회가 대북 인권 정책이 이제 지침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저희가 언론에는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청원서 자체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들이 피해 호소를 오래 이용하고 싶지 않아요. 저 또한 이제 피해자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북한 인권 정책의 기초점이 된다는 것에 굉장히 많이 좀 힘을 얻고 있고요. 또 하나가 하면서 이제 긍지를 느끼는 게, 최근 입국한 탈북민들을 인터뷰하면서 2018년부터 북한 내에 구금시설과 그리고 구금시설 환경이 바뀌었고, 그리고 폭행이 대부분이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김정일 지시에 우리 국민을 인권 가해자들을 처벌해라 해서 그 내부 지시가 떨어진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역할이 아주 작지만 북한 내부를 굉장히 많이 바꿔놓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가해자를 ICC에 제소해야 된다는 운동은 과거부터 많았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됐고요. 저희가 최초도 아니었고, 그러다가 이제 ICC는 이제 북한이 간할 건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조사를 못 해요. 그래서 가장 좀 ICC가 직접적으로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유엔 안보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2003년에 발족된 UN COI가 보고서가 2014년에 나오면서 안보리까지 올라갔죠. 북한 인권 가해자, 특히 그 최고 책임자를 ICC 재판소에 해야 된다 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저희는 이제 피해자들이니까, 그러면 이 국제법으로 안 되면 그럼 피해자는 그 가해자를 가만 내비둬야 되냐, 그리고 언제까지 인권 유린 가해자를 저렇게 방치를 해야 되냐 해서 2016년에 저희가 유엔에 청원했던 청원서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ICC에 제소를 했죠, 피해자가. 그랬더니 아마 최초일 겁니다. ICC가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했어요, 검사국이. 이제 약 3년 걸렸는데
2019년 7월에 저희한테 답변서가 왔습니다. 결론은 이제 뻔하죠. 가나할 건이 없음. 그리고 북한 김정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냐. 그거는 저희가 이제 넣었을 때 가나할 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인가요? 그 한반도 이북도성은 대한민국 영토다. 이거를 이제 국내법으로 갔죠. 그런데 ICC가 그 검사국에서 하는 이야기에 김정은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하는데 거기서 답이 저희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처벌을 이제 못했지만 결국은 ICC가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 이미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직접 이제 제소를 하니까 친절히 답변을 보내왔고 자기네도 유엔 사법기관의 한계를 분명히 느낀다, 안타깝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ICC가 아니래도 저희는 또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가해자 처벌을 할 것입니다. 조만간 그림이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북한이 그 가해자를 왜 법정에 세우려 하냐. 실질적인 기소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북한이 그 가해자가 계속해서 인권 유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알게 되고 이것이 반대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이 우리 그 지도자가 국제 인권 범죄자래. 이 말이 주민들한테 엄청난 큰 파업이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주민들은 다 알고 있죠. 핵과 같은 경우는 북한이 선전하기를 미국이나 남수원이 북한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으려고 만든다. 그래서 주민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인권 문제는 다 당했거든요. 근데 우리 대신해서 밖에서 피해자가 우리 김정은을 재판소에 걸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북한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희망이 되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인권 가해자들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심각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국은 북한 인권 하면 여야가 나뉘어져서 정치 이데올로기로 가버려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냐 안 가지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냐 안 가지냐, 이 문제는 정치 지도자가 어떤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봐요. 보수 정권에 들었었을 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이용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지금 좌파 정권 들었었을 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전혀 언급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심사가 멀어지고 잘 모르다 보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이제 그 관심이 덜 해지고, 또 심각한 거는 몇 년 전까만 해도 이제 학교 교육에서 통일 교육이라는 것을 했다고 봐요. 학생들 상대로 북한 바로 알기를 해서. 근데 지금은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북한이라게 되면 같은 경우는 70년 동안 이제 떨어진 가보지 못한 나라라서 남의 나라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교육도 안 하다 보니까 점점 관심이 더 없어지는 거죠. 저는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정치 권력이라든지 이득을 위해서 이용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인권은 인권 그대로, 같은 사람 인권이라는 게 인간의 권리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북관계 하더라도 일단 주민을 먼저 생각을 해야죠. 당국 통치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거의 이제 심각하게 대두된 거는 거의 20년, 25년 전부터입니다. 가장 컸던 거는 이제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대량 아사 시기를 겪으면서 엄청난 탈북민들이 오면서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사회나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활동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외부에서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고, 그리고 눈에 띄게 확 바뀌는 것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좀 힘을 잃고 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요. 지구상에 체제가 다르다고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비행기 타고 해외에 다닐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밥 먹을 권리일 수도 있지만 북한은 그거 못 하잖아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독재자에 의해서
구속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불공정한 세상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힘들더라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좋은 북한 주민들한테 좋은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또 그분들한테 인권 해방의 날이 반드시 올 거다. 왜냐하면 북한은 혼자서 북한 내 주민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북한 감시 시스템과 북한 주민들이 세뇌를 거의 70년 이상 받아왔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NKO치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지속해서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유엔과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중국과 북한에 요구할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반드시 반인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